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특강 인문예술 03 세 번째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문예술인데 인문예술 지문 보기 전에 먼저 문제를 확인하면서 중심화제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의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한양, 주례, 수도, 공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2번 보면 한양 도성 건설 과정에서 계획되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로니까 이 문제는 이 지문에서는 한양, 그러니까 수도와 관련된 지문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 파악하시면서 문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에 종묘와 사직에 대한 설명이니까 만약에 본문에 종묘와 사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것도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의 윗글과 관련하여 보기와 A부터 F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이나 혹은 문제에 그림이 이렇게 꼼꼼하게 잘 나와 있으면 여기에 하나하나씩 필기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일단 A부터 F까지 각각을 나눠서 문제에 나왔다는 거는 A에 대한 기능 혹은 A에 대한 설명 혹은 또 F와 이해관계 이런 거 각각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 읽으시면서 각각의 A에 대한 설명 여기 보시면 C는 경복궁과 광화문이고 E와 F 이제 시장 나와 있고 B는 사직인데 이렇게 각각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으면 이 구성 요소별로 기능과 혹은 역할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문제를 읽으셔야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 좋을 것 같고요. 5번에는 기억과 문맥상 의미로 가장 가까운 걸 보라 했으니까 이거는 기억이 많이 나오면 바로 기억 보고 5번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만약에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차근차근 푸신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정근대 사회에서 정근대 나왔죠. 그다음 수도는 일반적으로 전 주민을 일원적으로 통치하는 국왕이 거주하는 도시를 지칭하였다. 그래서 수도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도라는 것은 전 주민을 일원적으로 통치하는 국왕이 거주하는 도시로 지칭을 했다고 하고요. 따라서 전근대 사회에서는 수도는 일국 내에서 행정 위계상 최고의 위치를 점하는 도시로 간주되었으며 그 공간은 국가 권력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라는 게 그냥 갑자기 뚝딱 하고 생긴 게 아니라 각각 사람들마다 국가 권력의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됐다는 거고 수도는 행정 위계상 최고의 위치를 점하는 도시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경도로 지칭되었답니다. 수도는 경도로 지칭이 되었구나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칭되었던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 역시 국왕이 거주하는 곳이면서 왕실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과 기구들을 갖추어야 되는 공간이자 수도로서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당위가 중시되는 공간이었다 해서 첫 번째 문단에선 수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예시로 또 한양 이야기까지 나왔죠. 네, 이거 체크해 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오랜 기간에 걸쳐 도성 건설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고려의 개경과 달리 한양의 도성 건설 및 공간의 배치는 유교적 이념을 구현의 목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하는데 여기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네, 고려의 개경과 달리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수도 설명하고 한양에 대한 설명, 조선시대 한양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첫 번째 줄부터 한양에 대한 설명을 하긴 하는데 고려와 개경을 달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랐는지 차이점을 보면 고려의 개경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에 걸쳐 중첩적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쌓여서 이제 이 수도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고 대신 한양은 이제 도성 건설 및 공간의 배치는 유교적 이념을 구현을 목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의 개경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중첩적으로 이루어졌고 반면에 한양의 경우 유교적 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고려와 조선시대 수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에서 각종 제대의 원형이 담긴 것으로 간주되었던 주례의 고공계에 제시된 도성계획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우선시했다 합니다. 주례가 무엇이냐 했더니 주례는 각종 제도의 원형이 담긴 것이래요. 이 원형이 담긴 것인데 이 주례에 따라서 도성계획의 대원칙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점에 이 다음과 같은 점을 어떻게 우선시했는지, 그러니까 우선시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문장부터 설명이 나오겠죠. 우선 도성의 중심에는 궁궐을 두었대요. 궁궐을 두어 국왕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상하 질서를 드러냈다라 했는데 아까 뒤에 4번 문제랑 3번 문제 보시면 3번 문제는 종묘사직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4번 문제는 이렇게 A부터 F에 대한 구성 요소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나온 게 궁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궁궐에 대한 구성 요소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상하 질서를 드러내고자 했던 게 궁궐이라는 구성 요소구나 라는 거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궁궐 앞으로는 곧게 뻗은 남북측의 큰 길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주요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궁궐을 중심으로 한 이런적 공간을 창출하려고 하였다라는 거고, 이는 하늘과 연결된 권력의 지상에 대한 이런적 지배를 상징했으며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자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도성 공간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질서를 지상에서 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고려의 개경과 한양의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그러면 한양은 도대체 유교적 이념 구현의 목적으로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나 했더니 주례에 담긴 도성계획의 대원칙에 입각하였는데 첫 번째로 도성의 중심에 궁궐을 두어서 국왕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사회 질서를 드러냈고, 그 다음에 궁궐 앞으로는 중요 건물들을 배치함으로써 이런적 공간을 창출하였다. 이는 하늘과 연결된 권력의 지상을 이런적 지배에 대한 상징하면서 하늘의 질서를 지상에서 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했던 게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이 외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궐 외에 또 다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구나 하는 건데, 첫 번째로 관아입니다. 관아는 궁궐의 앞에, 시장은 궁궐의 뒤에 위치해야 된다는 면조후시의 원칙이나, 궁궐의 왼편에는 종묘가, 오른편에는 사직을 위치시켜야 한다는 좌조우사 등이 주례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부각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에는 관아가 있고요. 여기 뒤에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종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직을 둔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인데 왜 이 위치에 이렇게 됐나요?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보는 위치가 아니라 궁궐에 있는 왕의 시선으로 봤을 때 여기가 왼쪽이겠죠? 여기가 오른쪽이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오른쪽에는 사직을, 왼쪽에는 종묘를 두었다는 거 정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특히 종묘와 사직, 우리 아까 3번에서 종묘와 사직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일단 종묘는 궁궐의 왼편에 있다고, 사직은 궁궐의 오른편에 있다는데 더 종묘와 사직에 대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종묘와 사직은 수도에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상징성을 드러내게 하는 제2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시되었다 하고, 태조는 즉위교서 첫머리에서 고려 왕조의 종묘가 성 밖에 위치하여 주례에 북학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고려와 차이점을 또 한번 보여주죠. 고려 종묘 같은 경우는 성 밖에 있었대요. 성 밖에 있어서 주례에 부합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좌조우사의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고려와 달리 고려에 대한 차이점 보여주죠.
고려와 달리 도성 내에 종묘를 건설하는 것을 거론하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종묘와 3번 문제에서 종묘와 사직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 더 나왔죠. 궁궐의 왼편에는 종묘가, 오른편은 사직이, 그리고 이러한 종묘와 사직은 필수적으로 설치되었고, 고려 왕조와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게 종묘죠. 고려 왕조 같은 경우는 종묘가 성 밖에 있었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좌조우사의 원칙을 지킨 동시에 고려와 달리 도성 내에 종묘를 건설하였다라는 거고, 이러한 원칙들을 따르는 것은 유교적 이념을 실천과 동일시하면서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드러내고 이를 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결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인식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궁궐 외 관아, 시장의 위치를 담은 면조 후시의 원칙을 설명해주고, 그다음 종묘와 사직의 위치에 대한 좌조우사의 원칙, 그다음 종묘와 사직은 필수적으로 수도에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려와의 차이점을 보여준 게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내용 보시면, 한양 도성의 공간 조성은 위와 같이 유교적 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지만 한데,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의 수능을 중시하는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양 도성이 그 주례의 원칙을 따라서 유교적 이념 구현을 위해서 계획되어 있긴 했지만, 근데 막상 이제 또 수도 한양에서 설치를 하고 계획을 하고 건설하려 했더니 이제 자연의 수능도 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풍수지리의 영향도 받았다, 그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보면, 태조 때 정해진 한양의 도성의 공간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의 형국을 지녔다. 한반도의 조종사인 백두산으로부터 내려온 지맥이 조사인 북한산을 거쳐 주산인 북한선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백두산, 북한산, 북악산으로 다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이 주산, 북한산이죠. 북악산이죠. 북악산의 왼쪽에는 좌총륜인 타락산이, 오른쪽에는 우백호인 인왕산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산이라 해가지고 북악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왼쪽에는 좌총륜인 타락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인왕산이 있었다고 하는 게 지금 이 내용인 거죠. 그리고 남쪽에는 안산인 목멱산이 있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산을 내사산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산인 북악산을 배경으로, 이거 좀 지우고 다시 보면, 주산인 북악산을 배경으로 명당을 잡아 경복궁을 안친 결과 군주가 거주하는 궁궐이 도성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났대요. 그래서 다소 북쪽에 치우쳐 위치를 했다 합니다. 네, 이거는 원칙에 따르면 원래는 궁궐은 도성의 중심에 딱 있어야 되지만, 풍수지리로서 보니까 이거는 조금 벗어나서 궁궐이 도성의 중심이 아니라 북쪽에 잠깐 위치했다라는 거죠. 이 성내의 중간에는 동서의 중심인 가로를 내고, 이 가로 끝에 대문을 내었다. 남쪽으로는 안산인 목멱산의 인가, 왼과 우백호의 매기, 우백호 같은 경우는 위에 인왕산이라 했었죠. 인왕산의 맥이 이어지는 결정점에 문을 내어 이를 남대문이라 했대요. 남대문이 목멱산과 우백호, 인왕산의 연결 부분이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고, 남대문에서 동서의 중간선이 역시 굵은 선을 그어 그 연결점에 종로를 세웠다 합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남대문에서 동서의 주간선으로 역시 그 굵은 선을 그은 그 연결점이 종로였고요. 그 다음에 육조와 한성부와 같은 관아, 아까 관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궁궐의 앞에 있어야 되는 면조후시였죠. 그래서 관아 같은 경우는 면조후시의 원칙을 따라 경복궁 앞에 배치를 했고, 시장 역시 같은 원칙에 따라 궁궐의 북쪽에 위치했어야 되나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궁궐 전면에서 동쪽으로 비껴간 종로 부근에 건설되어 동서의 중심에 차지돼요. 그러니까
아까 세 번째 문단에서 면조후시라는 거는 이제 관아가 궁궐의 앞쪽, 시장은 궁궐의 뒤쪽에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게 또 풍수지리로서 그러니까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궁궐 전면, 그러니까 바로 앞이 아니라 동쪽으로 조금 비껴간 종로 부근에 건설되어서 오히려 시장이 도성의 중심에서 자리하게 되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입니다. 종묘와 사직의 원칙은 종묘와 사직은 좀 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3번에 종묘와 사직에 대한 독단적인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묘와 사직 같은 경우는 좌조우사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각각 좌청룡 우백호를 입지 근거로 삼아 아까 좌청룡 같은 경우에는 좌청룡이 타락산이었죠. 좌청룡 같은 타락산, 인왕산 이렇게 위에 쓰는 게 만약에 바로 본문 내용 이해하시면서 좌청룡은 타락산이었고 우백호는 인왕산이었어 바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따로 메모를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자꾸 계속 안 되시는 분들은 위에 메모하시면서 글을 읽으신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는 좌청룡이라고 나왔지만 문제는 또 이 좌청룡의 또 다른 말 타락산으로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문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 근거로 삼아 종묘와 사직을 궁궐 전면에 대칭으로 위치시킨 중국의 경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는 중국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종묘와 사직을 궁궐 전면에 대칭으로 위치를 시켰지만 종묘와 사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한 표면적으로는 중화주의의 질서를 의식하여 종묘와 사직을 제후국의 분수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를 따르면서도 세부 건설 과정에서는 중국에서 제시한 기준에서 벗어난 척도와 재료를 사용했는데 이는 조선의 수도 한양이 봉건적 질서 속에서 제후국이라는 수도를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도와는 또 다른 중심으로서 독자적인 도덕성과 정당성을 지닌 장소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정리하면 종묘와 사직은 원래 좌조우사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좌청룡과 우백호의 입지 근거를 삼아 종묘와 사직을 궁궐 전면에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종묘와 사직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건설을 하는데 제후국의 분수에 맞게 만드는 대신 조금 다른 위치에 함으로써 조선만의 독자적인 도덕성과 정당성을 지닌 장소임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결과적으로 한양 도성의 공간 조성은 유교적 이념을 따르는 것을 원칙을 하면서도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공간의 자연 지형적 특징에 순응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국 도성의 건설 원칙을 수용하면서 자주성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는 것을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조선의 한양이 유교적 이념을 따르면서도 지형적 특징에 순응하는 유연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중국의 도성 건설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또 자주성을 보여줬다라는 거.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 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좀 가지시고 1번부터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히 아는 것인데 1번부터 보시면 한양의 내사산이 이루는 4개의 산 아까 앞에 나왔었죠? 네, 여기 내사산 해가지고 주산인 북악산을 연결을 하면서 왼쪽에는 좌청룡, 오른쪽엔 우백호, 남쪽엔 안산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2번 줄에 제시된 궁궐 건축의 과정이랬는데 우리 과정은 볼 수 없었죠. 오히려 줄에서 제시한 원칙은 볼 수 있었는데 과정은 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1번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3번 조선시대의 수도를 지칭하던 주된 명칭인데 이건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죠. 네, 주로 경도로 지칭되었던 조선시대 수도의 한양이다라는 거 있었으니까 3번 맞고요. 다음 4번 정근대 사회에서 수도가 지니는 공간적 특성 이것도 계속 첫 번째 문단에 계속 나왔었죠. 정근대 네. 5번 줄의 원칙을 따르는 것에 당대의 인식이 나와 있는데 이 인식은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러한 원칙을 따르는 것은 유교적 이념의 실천과 동일시하면서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드러내고 이를 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결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한 방편으로 인식되었다 했었으니까 1번에 2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2번 문제 보시면 한양 도성의 건설 과정에서 계획되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답은 1번이죠. 1번에 바로 보시면 고려 왕조의 도성 건설 원칙을 엄격히 개선한 거 아니죠. 계속해서 얘기한 게 고려와 다르다. 고려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계속 부각시켰다. 그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종묘와 사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답은 4번이죠. 한양이 조선의 행정 위계상 최고의 위치를 점하는 도시로 결정되는 결기가 되었다 했는데 이 종묘와 사직 때문에 이렇게 한양이 최고의 위치를 점하는 도시가 된 게 아니죠. 한양이 조선의 행정 위계상 최고의 위치를 점하는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양에 종묘와 사직이 있는 거지, 종묘와 사직 때문에 한양이 그렇게 된 거 아닌 거. 3번에 4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4번에 윗글과 관련 지어 보기 A부터 F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답은 5번이죠. 이 부분 보시면 이는 이제 예조부터 의정도 해가지고 이거는 관하를 얘기하는 거죠. 관하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6조와 한성부 뒤에 관하 이랬었으니까 네, 여기 한성부 있고 6조 있으니까 얘가 관하인데 관하 같은 경우는 지형적 특성에 의해가 아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면조후시에 면조후시가 아니죠. 얘는 좌조우사 원칙 따른 거고 F의 시장은 줄의 원칙에 의한 게 아니라 얘가 오히려 시장이 지형적 특성을 따른 거죠. 그래가지고 4번에 5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5번입니다. 기억과 문맥상으로 내용이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인데 기억이 세 번째 문단에 이루었다라는 건데 이제 어떤 구성 요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 요소가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5번에 5번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 이루는 주어, 서술어 등이 있다 했으니까 구성 요소 나왔죠. 그래서 5번에 5번 체크하셨으면 됐었습니다. 네, 이제 인문예술 4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등강 70페이지. 이것도 먼저 본문 읽기 전에 문제부터 보시면서 중심 화제 찾으시면 좋은데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아곤, 카이와 아레아, 미미크리, 의링크스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이거 먼저 보시고 2번 A부터 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제 A부터 D가 무엇인지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본문 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아곤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알레아, C 같은 경우는 미미크리,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일링크스 가 나오는데 우리가 본문 읽을 때 이 A부터 D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아곤, 아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 같은 경우는 아까 1번 내에도 있었죠. 그래서 중심 화제가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겠구나. 먼저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근데 기억이 네, 여기 알레아에서 귀의 평등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래서 알레아에서 기억하는 알레아의 기회의 평등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본문 읽고 보기 읽으시면 되고요. 5번 어휘 문제, 이것도 문제 보시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보시면 놀이는 자아 표현의 한 수단으로 자발적이며 즐거운 현실적 가상 경험의 몰입 활동이다. 최근 현대 사회는 여가 생활의 다양함으로 인해 놀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폭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놀이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다라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중심 키워드는 놀이 얘기인데, 놀이는 자아 표현 한 수단이고 자발적이면서 현실적 가상 경험의 몰입 활동이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놀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놀이를 학문적 대상으로 끌어오는 사람은 하위징하래요. 사람 이름 나오면 일단 먼저 체크하시고, 하위징하인데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사람 이름만 나오진 않겠죠.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설명하는지 꼼꼼히 잘 보시면 되는데, 이 항의지하 같은 사람 경우에는 그는 놀이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놀이를 놀이 자체로 보고 그 특성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하위징하 얘기했는데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났대요. 그럼 기존의 접근 방식과 어떤 차이점을 보면 있는지 보아야 되는데, 기존의 접근 방식 같은 경우는 놀이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하위징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하위징하는 놀이를 어떻게 생각했더니 놀이를 놀이 자체로 봤대요. 그래서 그 특성을 연구했다는 거고, 카유아 역시 놀이를 그 자체로 보고 하위징하가 분석한 놀이의 특성을 확장시켜 놀이를 분석하고 분류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위징하과 카유아가 똑같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들은 기존의 놀이에 대한 접근 방식과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카유아 사람은 그러면 카유아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규칙 유무와 의지 유무를 축으로 놀이를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링크스 네 가지 부류로 분류함으로써 현대의 놀이에 대한 이해 바탕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계속 문제 읽으시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심화제가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중심화제가 나왔죠. 그래서 카유아가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로 나누긴 나누는데, 이 나눴으면 이 분류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규칙, 유무와 의지, 유무축으로 놀이를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카유아는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놀이를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눴고, 이 옆에 있는 표처럼 나눈 거죠. 그래서 먼저 보시면 아곤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알레아 같은 경우는 규칙이 있고 의지가 없고, 미미크리 같은 경우는 의지가 있지만 규칙은 없고요. 일링크스 같은 경우는 규칙도 없고 의지도 없는 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아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아곤이 나온 것만 차례차례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에 대한 내용이 차근차근 나오겠죠. 그래서 각 문단별로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곤에 대한 내용인데, 아곤은 경쟁을 의미하는 말이래요. 경쟁하는 의미의 말로 사전에 설정된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여 상대와 경쟁하는 형태의 놀이를 가리킨대요. 그렇죠. 아곤 같은 경우는 의지도 있고 규칙도 있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설정된 규칙이 있고요, 자신의 의지를 추가해서 상대방과 경쟁을 한다는 거죠. 카유아는 아곤이 승리에 명확한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경쟁자들이 서로 싸우도록 기회평등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투쟁이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기회평등이 무엇이냐 했더니 기회평등은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등을 추구한다, 그 얘기인 건데, 가령이라서 예시 나왔죠. 가령 바둑에서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사람이 얻은 지배수에서 일정한 지배수를 빼는 규칙을 마련하여 최대한 기회평등을 마련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회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기회평등은 놀이 참가자에게 승리자가 패배자보다 뛰어나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곤은 기회평등이 있고 승리를 얻기 위한 놀이이기 때문에 놀이 참가자들에게는 규칙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놀이 참가 등 놀이에 대한 치우쳤던 관심, 적절하고 부지런한 연습 및 노력과 그에 대한 인내, 승리하고자 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아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알레아가 나오는데, 알레아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면 규칙은 있지만 의지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규칙은 있지만 의지가
없는 게 알레아인데, 알레아는 우연을 의미하는 말로서 규칙은 있으나 놀이 참가자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운수나 요행, 운명의 결과를 맡기는 모든 놀이를 지칭한다. 그래서 알레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운명이나 운과 같은 것이 문제이며, 놀이 참가자들의 승리에 대한 의지나 그에 따른 능력 발휘는 놀이의 결과에 거의 결과를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의지나 능력 발휘 같은 경우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알레아에서 놀이 참가자는 아곤의 놀이 참가자는 좀 정반대 당연히 모습 보여주겠죠. 왜냐하면 아곤은 어떻게든 자신의 의지로 인해서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알레아는 그런 의지로서 결과를 다 바꿀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알레아 참가자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대 심리에 바탕을 두고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운에 기대어 놀이에 끊임없이 몰입하면서 막연한 쾌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다고 알레아와 아곤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제 공통점을 얘기해 주겠죠. 알레아에서도 기회평등은 중요한 원리로 작용된다. 알레아에서 기회평등은 위험에 비례해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알레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알레아가 규칙은 있지만 의지가 없는 거였는데, 그렇다 해서 아곤과 완전히 공통점이 없냐는 건 아니고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기회의 평등이다라는 거였죠. 그다음 세 번째로 미미크리입니다. 미미크리는 흉내, 가장, 모방 표현의 뜻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가상인물이 되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미미크리 같은 경우는 위에 다시 보시면 의지는 있지만 규칙이 없는 거였죠. 네,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역할을 해내는 놀이란 거고, 여기서 허구적 공간은 아곤과 알레아에서 같은 강제적인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쵸, 규칙이 없다 했었죠. 규칙이 없다 했었죠. 놀이 참가자는 놀이를 하는 동안만큼은 허구적 세계를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현실 속의 자아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다. 이는 놀이를 통해 일상의 자아를 감추고 원래 인격, 욕망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미미크리에서는 재미원리는 놀이 참가자가 자신을 다른 인물로 가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와 그로 인해 일어난 결과가 내면에 숨겨진 자아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내재된 욕망을 충족시키는 즐거움에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세 번째의 미미크리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 일링크스 얘기가 나오겠죠. 현기증을 의미하는 일링크스는 일정한 규칙을 상정하지 않으면, 일링크스는 의지도 없고 규칙도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어요.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놀이이다. 의지 개입 측면에서 알레아에서는 놀이 결과에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것과 달리 일링크스에서는 놀이의 진행 과정에서 놀이에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알레아 같은 경우에는 놀이의 결과에, 그렇죠, 아까는 운명에 맡겨야 된다 했으니까 알레아 같은 경우에는 놀이의 결과에 의지를 개입될 수 없는데, 일링크스 같은 경우에는 놀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의지가 개입될 수 없대요. 그리고 뭔 소리냐 했더니 번지점프 같은 놀이가 대표적인 것이야. 예시를 들어준 게 번지점프구나. 그렇죠. 번지점프는 그 진행 과정에서 뭐 어떤 자신의 의지를 늘 수가 없죠. 그래서 놀이 참가자는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 쾌감 등의 심리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평상시에 억제되어 있었던 감각을 버려 갑자기 사람을 사로잡는 황홀 상태로 이끄는데, 이것을 관람하는 사람들 역시 경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일링크스는 당사자의 일링크스와 목격자의 일링크스로 분류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문단입니다. 놀이의 네 가지 범주는 구체적 놀이 안에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 결합해서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각각 뭐 아곤, 알레아, 미미크스, 일링크스 이렇게 각각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또 서로 결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합하냐 했더니 이들을 두 개씩 짝지으면 이론상 6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카유 안에 이들의 결합을 있을 수 없는 조합과 우발적인 조합과 근원적인 조합으로 나눴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카유어가 이들한 결합을 있을 수 없는 조합, 우발적인 조합, 근원적인 조합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
거에 대한 각각의 조합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아곤 플러스 일링크스, 알레아 플러스 미미크리는 결코 동반될 수 없다. 동반될 수 없단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있을 수 없는 게 아곤 플러스 일링크스, 알레아 플러스 미미크리랍니다. 동반될 수 없다는 거고, 아곤 플러스 일링크스 같은 경우에는 일링크스에서 놀이 참가자가 경험하게 된 심리 상태가 곧 아곤이 가지고 있는 놀이 규칙에 파괴된 상태이면서, 즉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곤 플러스 일링크스는 왜 있을 수 없냐 했더니, 일링크스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규칙이 없어야만 하는 건데 아곤은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알레아 플러스 미미크리에서는 놀이 참가자가 운에 맡기는 순간 미미크리에서의 같은 모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안 된다는 거죠. 한편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있을 수 없는 조합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발적인 조합에 나오겠죠. 그래서 한편 알레아 플러스 일링크스, 아곤 플러스 미미크리 모두 놀이의 범주들끼리 즉흥적 우발적으로 결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레아와 일링크스, 아곤 플러스 미미크리는 즉흥적 우발적으로 결합된다는 거고, 여기까지가 있을 수 없는, 그 밑에부터는 우발적으로 되는 건데, 놀이 참가자는 알레아의 의도치 않은 운을 통해서 일링크스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를 경험할 수 있고, 아곤에서의 의도전 행위를 가상에서 해보는 것은 미미크리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얘네 둘은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알레아와 일링크스의 의도적 결합은 가장 강력한 몰입에 들게 하면서 최고조의 정신적 건강을 맛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즉흥적으로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결합된 거, 우발적인 거. 그 다음에 아곤 플러스 알레아, 미미클 플러스 일링크스의 조합은 각각 규칙의 유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각의 조합에서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의지가 내포된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조합에 포함된 범주들끼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제시돼서 이거를 근원적인 조합이라 해서 얘네는 근원적인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놀이를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이 범주 간의 결합을 통해서 놀이의 확장성을 보여준 카유아의 견해는 현대사의 다양한 놀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현대인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놀이인 온라인 게임을 카유아 관점에서 보면 왜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에 열광하는지를, 온라인 게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내용이었습니다.